실전 무대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사이드와인더가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을 때 미 해군은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진행합니다. 이 무렵 미 해군이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미래 전장의 위협은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가 함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멀찌감치 마중나가 먼 거리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했죠. 열추적 미사일 사이드와인더는 최대 사정거리가 3km 안쪽이었으며 적기의 후방에서만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미 해군이 원하는 스펙에는 한참 떨어지는 성능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적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하며 정면으로 접근한 적기도 잡아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 추진된 미사일이 레이더 반사파를 추격하는 참새 스페로우 미사일이었죠. 1947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장거리 미사일은 5년 후인 1952년 빔 라이딩 유도 방식의 초기 버전 스페로우 1이 생산되면서 실전 배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스페로우는 먼 거리를 날아가야 했으며 부피가 큰 전자장비를 탑재해야 했으므로 사이드와인더에 비해서 훨씬 큰 덩치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시적인 유도 방식의 스페로우 1은 문제점이 많았으므로 시제품 단계에서 개발이 중지돼 버립니다. 미 해군은 미사일 스스로 적기를 추격할 수 있는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으로 개량하기를 원했죠. 이렇게 파이어 앤 포겟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된 것이 스페로우 2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미사일에 내장할 수 있는 소형 레이더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기대 이하의 성과가 나오자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의 스페로우 2는 개발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전투기의 레이더로 미사일을 유도하는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 SARH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하에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1958년에 드디어 실전 배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 해군은 이 미사일을 AAM-N6 스페로우 3로 명명했죠. 이 무렵 대만 해협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사이드와인더가 중공군의 미그기를 제물로 삼아 엄청난 전과를 올리면서 유명세를 떨쳤지만 미 해군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미사일은 바로 스페로우 미사일이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미군이 3군 무기체계를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페로우 3 미사일은 AIM-7C라는 제식 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초기형 스페로우의 사정거리는 10km 정도였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2.5에 달할 정도였으며 그 성능은 점차 강화됩니다. 1964년부터 양산된 AIM-7E 스페로우는 마하 4에 달했으며 사거리가 최대 35km로 연장됩니다. 전투기의 레이더로 유도했기 때문에 시계가 불량한 악천후 속에서도 적기를 공격할 수 있는 전천후 공격 능력도 가지고 있었으며 내장된 폭약은 커다란 B-17 폭격기도 한 발에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죠. 스페로우는 함대 방공을 위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손색이 없는 놀라운 스펙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페로우 미사일의 공격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이에 걸맞는 고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적기를 먼 거리에서 탐지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해서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함대 방공 전투기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미 해군은 전통적인 근접 공중전을 위한 전투기들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미 해군이 보유했던 가장 뛰어난 전투기는 보트사의 F-8U 크루세이더였죠. 크루세이더는 고전적인 근접 공중전을 주특기로 하는 전투기였으며 내문의 20mm 기관포와 2발의 사이드와인더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작은 크루세이더는 스페로우 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었으며 개량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고민이 깊어갈 무렵 혜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가 구세주로 떠오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전투기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될 팬텀이었죠. 1950년대 중반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 자리를 놓고 벌어진 경쟁에서 보트사의 F-8U 크루세이더가 다른 전투기들을 제치고 승리합니다. 크루세이더는 공군의 F-100 슈퍼 세이버를 웃도는 성능을 과시하며 미 해군을 만족시켰죠. 경쟁사였던 맥도널사는 F-3H 데몬을 개발했었지만 이 데몬은 모든 면에서 크루세이더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도널사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보다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해서 다음 세대의 주력 전투기 자리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맥도널사의 계획은 함재기로서는 거의 한계치에 가까울 만한 커다란 덩치에 강력한 신형 엔진을 쌍발로 탑재해서 무장 탑재력이 뛰어난 만능 전폭기로서 개발을 한다는 것이었죠. 이 무렵 미 해군의 주력 공격기였던 A4 스카이호크는 소형이어서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 능력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차기 공격기의 개발은 당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 해군은 맥도널사가 설계 중인 새로운 항공기에 뛰어난 무장 탑재 능력에 주목했으며 함상 공격기로서 개발을 승인합니다. 공격기로 승인된 항공기의 제식 명칭은 AH-1이라고 명명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함대 방공 전술의 개념이 확장되고 중거리 공격이 가능한 스페로우 미사일이 미래 전장의 주력 공대공 무기로 떠오르고 있었죠. 미 해군은 고성능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스페로우를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1950년대 기술력으로는 항공기용으로 탑재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서 일반적인 전투기에는 탑재가 어려웠으며 더구나 사이드와인더에 비해서 무겁고 부피가 큰 스페로우 미사일은 기존 전투기들의 탑재 능력으로서는 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맥도널사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맥도널사가 개발 중인 신예기는 스페로우 미사일 운용에 관한 미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탑재 능력과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 해군은 이 기체를 공격기가 아니라 전투기로 개발하도록 허가했으며 이렇게 해서 이 신형기는 함대 방공 전투기로서 새롭게 개발이 추진됩니다. 맥도널사는 이 신형 전투기에 F4H-1이라는 제식 명칭과 팬텀2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신형기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내문의 20mm 기관포와
스페로 미사일 4발을 기본 무장으로 하고 있었죠. 팬텀은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색한 후에 스페로우를 조준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고성능 공대공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32km 거리에서 적기를 찾아서 조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조종사 혼자서 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였죠. 맥도널사는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항전 장비를 전문으로 조작하는 후방 요원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종석의 설계를 변경했으며 팬텀은 2인승 전투기가 됩니다. 한편 1958년 9월 진먼다오 상공에서 엄청난 위력을 과시한 사이드와인더가 각광을 받게 되자 공대공 미사일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미 해군은 기관포의 시대가 끝난 것을 확신했으며 팬텀의 고정무장이던 4문의 기관포를 폐지하고 사이드와인더를 최대한 많이 장착하도록 요구합니다. 먼 거리의 적기는 스페로 미사일로 잡고 가까운 거리의 적기는 사이드와인더로 격추하면 된다는 새로운 개념이었죠. 따라서 팬텀의 양산형에서 기관포는 폐지되었으며 스페로 미사일 4발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4발을 기본 공대공 무장으로 장착하게 됩니다. 이 무렵까지 미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들은 고전적인 근접 공존전을 위해서 고정 장착된 기관포와 신형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2발 정도를 기본 무장으로 하고 있었죠. 냉전의 라이벌 소련 공군도 2년이 지난 1960년이 되어서야 사이드와인더의 복제품 아톨 미사일의 생산에 성공했으며 양산이 시작된 신의 전투기 미그 21은 기본 무장으로 기관포와 아톨 미사일 2발을 장착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프랑스가 1960년에 선보인 삼각날개 전투기 미라조 3C는 2문의 30mm 기관포가 고정 무장이었으며 공대공 미사일은 아예 없었죠. 프랑스는 8년이나 지난 1968년이 되어서야 사이드와인더 초기형과 비슷한 성능의 매직 공대공 미사일을 양산해서 미라주3에게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958년을 기준으로 공대공 미사일 8발이라는 팬텀의 기본 무장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것이었죠. 더구나 마하 2를 가뿐히 넘는 최고속도와 장거리 항속 능력도 미 해군이 원하고 있었던 함대 방공 전투기로서의 임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무렵 보트사도 크루세이더를 개량한 크루세이더 3를 선보이며 팬텀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크루세이더 3도 미 해군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죠. 몇 년 전의 경합에서 맥도널사의 F3H 데몬이 보트사의 크루세이더에게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맥도널사는 크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기체의 성능 평가가 진행되자 맥도널사의 팬텀이 대부분의 성능 지표에서 크루세이더 3를 압도하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경합은 의외로 짧은 시간 만에 끝나버리게 됩니다. 1958년 12월 미 해군은 F4H-1 팬텀을 최종 승자로 발표했으며 미 해군의 차기 전투기로서 정식 채용을 선언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맥도널사의 반격이 성공한 것입니다. 미 해군은 팬텀의 성능에 크게 만족했으며 1959년부터 비행 성능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성능 테스트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으며 무려 16개에 달하는 성능 지표에서 이때까지 미 공군과 해군이 실전 배치했던 모든 전투기를 능가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합니다. 팬텀의 최고 속도는 마하 2.5에 다다랐으며 최대 출력을 이용한 상승 고도는
무려 3만 미터에 도달할 정도였습니다. 미 해군은 꿈에 그리고 있었던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드디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미 해군의 라이벌 미 공군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미 공군을 위해 생산된 센츄리 시리즈 전투기들은 장단점이 명확한 상태였으며 압도적인 존재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가 다가오면서 미 공군도 미사일의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형 전투기가 필요했지만 마땅한 차기 전투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난감한 상태였던 미 공군은 국방부의 압력으로 해군의 신예기 팬텀을 테스트해보기로 합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비 절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군이 별도의 신예기를 개발하기보다는 팬텀을 주력 전투기로 채택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2차 대전 당시부터 미 공군의 전신이던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는 라이벌 의식이 대단했으며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고 해도 공용으로 사용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Z시대가 되면서 이런 상황은 더 심해지는데 긴 활주로에서 작전하도록 설계된 공군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에서 작전하는 함재기에 비해서 비행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재기의 성능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미 공군은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국방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팬텀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해군에서 빌려온 팬텀을 테스트해본 공군 조종사들은 팬텀의 성능에 깜짝 놀랍니다. 이 해군기는 공군이 운용 중인 그 어떤 전투기도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공군의 센츄리 시리즈 전투기들의 모든 장점을 빼내서 합한 것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였던 것입니다. 함재 전투기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선입견이 팬텀의 등장과 함께 뒤집혀버린 것이죠. 미 공군은 테스트 결과 팬텀의 뛰어난 비행 성능과 미사일을 이용한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공대지 능력에도 후한 점수를 주게 됩니다. 팬텀의 최대 폭장 능력은 무려 8톤으로 웬만한 폭격기를 능가하는 엄청난 폭장량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 공군은 자존심을 버리고 함재기로 제작된 팬텀을 공식적으로 채용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팬텀은 미군 역사상 최초로 해군과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채택된 것입니다. 팬텀의 제작사인 맥도널사에게는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서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되면서 엄청난 생산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F-110A라는 별도의 지식 명칭을 부여했으며 기체의 별명도 스펙터로 따로 명명합니다. 이렇게 별도의 제식 명칭과 별명을 부여한 것은 미 공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미 국방부는 3군의 무기 명명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팬텀은 공군과 해군의 명명법을 통합하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미 공군과 해군이 무기의 명명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기로 하면서 이 신의 전투기는 F4 팬텀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 공군과 해군의 주력 전투기 자리를 차지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
F4 팬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의 시절만은 아니었죠. 마치 운명과도 같은 새로운 전장이 열립니다. 그곳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베트남의 하늘이었습니다.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